자, 120쪽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MBS 배웠죠? 그 MBS 발행의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MBS를 발행했다는 건 결국 유동화시킨 거니까 유동화의 효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때 유동화되면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는 돈 빌리기가 쉬워진다 그랬죠? 101번째, 102번째 가도 돈이 있다. 그러니까 장기 저리로 주택 자금을 차입하는 효과가 있고요. 대출 기관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이 유동화되면 BIS 비율이 제고되고 그래서 대출 여력이 확대됩니다. 자금의 단기 조달과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BIS 비율이 제고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뭐가 되면? 유동화가 되면 BIS다 그랬을 때 B는 뱅크란 뜻이고요. 이거는 인터내셔널 그런 뜻입니다. S는 세틀먼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몰라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BIS는 국제결제은행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국제결제은행에서 각 은행마다 자기 자본은 좀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BIS 줄여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비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무슨 비율 그럼 앞에 있는 게 위로 간다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니까 자기 자본이 위로 가야죠. 밑에는 뭐 중에서? 자산 중에서. 근데 자산에는 안전한 자산도 있고 위험한 자산도 있죠. 그래서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 비율 이것이 이게 자기 자본 이게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BIS 비율이고. 그렇죠. 이게 자산이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채권이 있었나요? 남한테 돈 받을 것도 자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친구한테 빌려준 100만 원도 뭐다? 채권입니다. 돈 받을 거니까. 은행에 넣어놓은 100만 원도 뭐다? 자산입니다. 돈 받을 거니까. 다 채권이죠? 예. 자, 어디가 더 안전해요? 여기서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가 결정이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더 안전해요? 친구가 더 안전해요? 갑자기 말을 싹 바꾸네요. 그랬을 때 친구는 친하면 친할수록 위험하잖아요. 왜? 너와 나 사이에 이 한마디면요 할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험한 자산이죠. 똑같은 채권이라도.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 어떤 자산이에요?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아까 모기지란 자산이 있었죠. 요것은 위험 가중치가 50%인 자산이에요. 왜? 20년 동안 원금이자 받을 건데 20년 동안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자산이죠. 근데 요 놈을 뭐 했어요? 아까 팔아버리고 뭐 가져왔어요? 현금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동화라 그랬잖아요. 유동성 낮은 것을 유동성 있게 만드는 거. 그럼 얘가 사라지고 얘가 들어왔죠? 위험한 자산이 사라지고 안전한 자산이 들어왔다고요. 그럼 위험한 자산이 줄었죠? 분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BIS 비율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IMF 때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됐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BIS 비율이 낮아서 부실은행 판정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요 유동화가 됨으로써 BIS 비율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재고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MBS의 가장 중요한 아까 발행하면 역할이 뭐였어요? 유동성 문제를 말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한다. 20년 동안 막 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돈 떨어지는 이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아까 적은 위험으로도 국제순위 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MBS 이런 데 투자하면 수익률도 괜찮으면서 위험도 적다 그랬죠. 좋은 포트폴리오 대상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금융은 돈줄입니다. 그죠? 돈줄을 재었다 풀었다 이러면서 경기 조절 정책 쓸 수 있고요. 자금 융통이 잘 되면 당연히 주택 보급률 이런 거 올라가겠죠. 자, 그런 것이 MBS 발행의 효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건 역시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그랬을 때,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하우징파이낸스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 코모코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모기지 코퍼레이션. 그래서 한국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주식회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동화 회사죠. 그러니까 유동화 회사하고 뭐하고 합병이 되었냐면 주택 신용 보증기금하고 이렇게 합병해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범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는 업무도 무슨 업무 하겠어요? 주택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하고 유동화시키는 업무 이런 거 하겠죠. 자, 그래서 유동화시킬 때 아까 MBS 이런 거 발행한 거 기억납니까? 그럼 MBS 이런 거 발행했으면 이제 발행해서 뭐 들어왔어요? 돈 들어왔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차입자에게 장기주택 담보대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차입자에게 장기주택 담보대출 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보금자리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모기지론.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죠? 주택을 뭐 하겠다? 구입하겠다는 사람에게 지금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대출은 뭐 1차 대출 기간을 거칠 수도 있죠. 근데 은행에 가보면 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은행 자체 상품이 아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탁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에게 장기주택 담보대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장기니까 몇 년 동안 갚아라 이거 빌려간 다음에 10년 이상 이렇게 10년에 30년까지 장기로 나눠서 갚아라 하는 것이 보금자리론입니다. 이 돈의 특징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은 변동금리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요건 무슨 금리 선호? 뭐다? 고정금리다 하는 것 정도는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고정금리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보금자리론 이런 상품도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층이 되어서 주택은 한 채 있는데 생활 자금이 없다. 그러면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뭐 받을 수 있죠?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주택연금 이렇게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주택연금은 어디서 지급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대출이라고 대출. 무슨 형태의 대출? 보금자리론은 목돈이 나가는 거죠. 목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눠 갚아라 이런 시스템인 거고 그런데 주택연금은 연금 형태의 대출이라고요. 연금 형태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하세요? 한꺼번에 갚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금가이자 주택 처분해서 갚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연금 형태의 대출이니까 그 주택연금에 대해서 역시 보증을 서주는 것이 어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쪽에 보면 그 양가로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나씩 써놓고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주택신용보증기금하고 뭐하고 합쳐졌어요?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가 합쳐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모기지론을 뭐한다? 공급해서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 자금을 뭐 해주고 있다? 대출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기지론 즉 보금자리론을 공급해주고 있고 세 번째 주택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해서 MBS 발행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MBS 이런 거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 신용 보증기금하고 합쳐졌으니까 주택에 대한 신용 보증 업무 쓴다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중도금 대출 뭐 각종 건설 자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뭐 써준다? 보증 이런 거 써주고 있고. 그 다음에 노년층들을 위해서 주택연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도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를 한다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아까 유동화라고 하는 거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유동화 시킬 때 MBS 종류에는 뭐 MPTS도 있고 MBB도 있고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고? 이론이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요게 유동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121쪽에 보면 맨 위에 4번에 이런 말이 보입니다.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이런 말이 보입니까? 그게 뭐죠? MBB죠.
주택 저당 채권이 모기지고 그게 담보돼 있는 백드돼 있는 채권 본드니까 MBB죠. 그래서 공사가 이때 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겠죠.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뭐다? 채권을 말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5번에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써놨나요? 그거는 공사가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뭐다? 수익증권이다.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수익증권 형태로 MBS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쓰는 것 뒤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123쪽에 맨 위에 MBS의 유동화 구조 이런 말이 있나요? 그때 그 MBS를 우리가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때 MBS 이름이 뭐라고요?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요게 지금 MBS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주택 저당 증권은 조금 전에 무슨 증권 성격이라 그랬어요? 수익 증권 성격이다. 조금 전에 배운 거 기억납니까? 읽었죠? 수익 증권 성격이다. 그럼 수익 증권이다 했을 때 이건 뭔데요? 그랬을 때 여기에 누가 있어요? 차입자가 있겠죠? 차입자가 우리가 아까 은행에서 뭐 빌렸어요? 돈 빌렸죠? 돈 빌리고 나서 뭐가 설정이 돼 있었죠? 주택 저당 채권 모기지가 설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돈 떨어졌다 그러면 요 모기지를 요리로 넘긴다 그랬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모기지를 사왔잖아요. 사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자기 신탁 이런 말이 있나요? 보입니까? 자기 신탁을 하는 거예요. 모기지를 어디에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계정에서 이렇게. 그런데 원래 자기한테 신탁이라고 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신탁은 믿고 탁 맡기는 게 신탁이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탁 믿고 맡긴대. 그럼 자기한테 탁 믿고 맡기면 그거 허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허용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신탁을 허용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떤 곳이냐 하면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자본금 5조를 출자해서 만든 공사라고. 그러면 여기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못 믿으면 어떤 개인 기업에 신탁을 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건 자기 신탁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탁에서 요 모기지를 자기한테 신탁을 하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보면 금융위원회에다 뭐 해놔야 돼요? 신탁했다는 거. 요게 그래서 요 모기지 양도했다는 거. 양도해서 신탁했다는 거 뭐 해놓는다? 등록을 해놔야 되겠죠? 보입니까 그림에? 예. 그래서 보이면 그럼 여기 신탁 넘어왔으면 여기에서 뭘 발행한다는 거요? MBS라고 하는 걸 발행한다는 거요. 그 MBS 이름이 뭐라고요?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주택 저당 증권을 여기서 발행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발행하는 거요? 투자자에게. 그럼 투자자가 돈 주고 이거 사는 거죠? 그럼 돈 주고 샀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원가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이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수익증권이라고 아까 기억납니까? 수익증권이라는 말은 여기서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요. 요 원금과 이자가 요리로 가가지고 또 요 놈은 자기 신탁에서 요리로 가가지고 여기서 원금과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흘러 들어와요? 차입자에게서 쫙 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근데 쫙 가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차입자가? 안 갚으면 투자자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뭐 써준다고 돼 있어요? 취급에 대한 보증을 써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 말 이해됐나요? 예. 자, 요렇게 가는 게 뭐다?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쫙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요 수익이 그러니까 원리금 수익은 투자자에게 쫙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예, 이런 성격 중에 원리금 수익은 투자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상으로 따지면 CMO 있었죠. CMO도 원리금 수익은 누구에게 있죠? 투자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CMO 형태로 요거 MBS가 발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123쪽 메뉴에 봅니다. 자,
MBS 유동화 구조해 놓고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한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해서 뭘 설정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 신탁을 설정한다고 돼 있죠. 자기 신탁해서 발행하고 요 MBS 주택 저당 채권을 발행하고 금융인에다가 지금 양도 및 신탁 등록을 한다. 이렇게 신탁해 놨다는 거 다 등록한다는 거요. 자,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 투자자에게 지급을 뭐 한다? 보증하고 그때 금융공사는 자기 자본의 몇 배까지? 50배까지 지급 보증이 가능하다. 요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제도상의 주택 저당 증권입니다. 자, 시험은 지금까지 뭐 이런 깊이 있는 문제는 나온 적 없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 한다? 주택 저당 증권과 또 하나가 뭐였어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었죠. 그것을 발행해서 유동화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말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번에 요거 말고 두 번째 나오는 그 밑에 있는 MBB를 봅니다. MBB는 어디까지는 똑같겠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모기지 사왔어요? 사왔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발행한다는 거. 자기들 모기지 사왔으니까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뭘 발행하는 거요? 채권 본드를 발행하는 거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러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 줘야 되겠죠? 요 원금과 이자는 여기 본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급해야 돼요? 발행자가 누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여기서 발행했으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본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주택저당증권 여기서 원금과 이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투자자에게 흘러가는 건데 요거는 뭐에 대해서? 본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발행자니까 자기가. 그런데 그때 요건 부채니까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담보가 뭐라는 거요? 모기지. 우리도 모기지 사왔으니까 이걸 담보로 잡힐 테니까 이거 담보 잡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본드 사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MBB입니다.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써놨죠? 그럼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한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고 자, 담보로 그 MBB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 담보자산을 등록한다. 이게 담보, 모기지가 담보다 하는 건 금융위원회에 또 등록해 놓는다는 소리입니다. MBB 투자자는 담보된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투자자 입장에서 모기지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있는 거요? 만약 문제가 돼 있으면 여기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거요.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발행자니까 MBB 원리금 상환 의무를 자기가 뭐 한다? 부담한다. 자기가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원가이자를. 아까 여기에서는 뭐였고 쭉 가는 아까 그 시스템에서는 여기서 지급 보증을 서주는 거고 여기는 발행자니까 자기가 원가이자를 직접 부담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기 자본의 몇 배까지? 50배까지 MBB 발행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하나는 수익증권이었고 하나는 뭐였다? 채권이었다는 차이점. 그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21쪽으로 갑니다. 자, 뭐 121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맨 위에 4번 다시 봅니다. 아까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가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가 뭐라고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인데 그것은 공사가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뭐다? 채권이고 이렇게. 주택 저당 증권은 공사가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뭐다? 수익 증권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제3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합니다. 사무소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요. 공사는 건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도 둘 수 있군요.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사는 뭐야? 아까 실체가 있는 회사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본금 아까 5조라 그랬죠.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이렇게 출자했다. 이렇게 자본금 5조 공사다. 자, 그 밑에 업무 범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업무 범위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을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유동화시킨다. 그 유동화시킨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이런 거 기억납니까? 2차 대출 기간도 자기들이 사온 모기지라는 요 주택 저당 채권을 뭐 할 수도 있다? 보유하면서 원금이자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 뭐도 할 수 있어요? 보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주택 저당 증권 이런 거 발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써준다 그랬죠? 취급 보증 써준다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3번에서 가번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해서 뭐 써준다? 취급 보증 써준다.
자, 4번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신용공여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아까 모기지 주택저당채권 사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주택저당채권을 사올 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평가나 실사를 해보고 사오겠죠? 평가나 실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7번에 아까 신용보증은 쓴다는 거 기억납니까? 신용보증 쓰고 8번에 신용보증을 써줬으면 그에 대한 이행이나 구상권 행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뭐와 관련된 업무도 한다 그랬죠? 주택을 담보로 한 노후연금이 있었나요? 줄여서 주택연금이라고 제가 썼죠. 주택연금에 대한 뭘 써준다? 보증을 써준다. 그럼 보증 써줬으면 역시 어때요? 그 이행이라든가 구상권 행사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정도 내용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 정도 내용 보시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124쪽 갑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써놓고 있는 거죠. 그때 그 124쪽에 보금자리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의에 보시면 모기지론 또는 보금자리론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MBS 이런 거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랬죠? 조달하면 그 돈 갖고 뭐 한다고요? 10년 이상의 장기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되겠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이제? 그럼 10년 이상 장기주택 담보대출이 나가는데요. 그 뭐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고 3번 내용 기본형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신청 대상은 적어도 성년 나이는 돼야 된다. 몇 살 이상은 돼야 된다? 19세 이상은 돼야 된다. 누가 신청하는 거요?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요. 그럼 주택을 사겠다 그랬을 때 당연히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고요. 1주택자도 있나요? 1주택자도 기존의 주택이 있는데요. 새로운 주택을 한 채 더 사고 싶다 그러면요. 기존의 주택은 3년 이내에 팔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주택을 뭐 할 수 있다? 구입할 때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요. 그것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체 취득을 위한 뭐가 허용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은 허용되고 있다. 그런 말 보이나요? 즉 기존의 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른 주택을 사기 위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대출금리 봅니다. 만기까지 무슨 금리라 그랬어 이거? 고정금리라는 거 알아야 된다 그랬죠? 고정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주택 뭐 산다고 했을 때? 집 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주택인데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산다 그러면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 그랬을 때 대출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얼마까지 대출해 주는데 하고 보니까 100만 원부터 얼마? 맥시멈 5억까지인데 LTV 뭐 따져서 70% 이런 거 다 따져서 대출이 나간다 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장기주택 담보대출이니까 장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을 지금 장기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10년 이상 이렇게. 갚을 때 아까 고정금리라 그랬죠? 고정금리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이런 거 있었나요? 그런 식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데 다만 최정식 같은 경우는 아까 누구한테 유리하다 그랬어요? 젊은 층인데 앞으로 돈 많이 벌 사람 뭐 여기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만 40세 미만에 안에서 최정식도 선택할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조기 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빨리 갚았다 그러면 조기 상환 수수료 있다. 최대 뭐 1.2% 범위 내에서 자녀 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이다. 그 말은 3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조기상환 수수료가 줄어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뭐 조기상환 수수료도 있다 정도 보시고 그 옆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실 것 그런 거는. 자, 넘어갑니다. 126조. 뭐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한 노연금이죠. 그래서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있겠죠? 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노년층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택과 관련해서 연금 형태의 뭘 받는 거라고요?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형태의 대출을 받고 대출이죠.
그래서 연금 형태의 대출입니다. 대출 받고 나중에 말하는 거요. 이 주택 처분해서 뭐하라? 갚아라. 그동안 받아가 놓는가 이자 갚아라. 자,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주택연금입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에서 요 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 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쓸까요? 감채기금계수를 쓸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앞에서 보금자리론 이런 건 다 뭐 썼어요? 저당 상수 써서 원가이자 지금 갚아 나가야 됐죠? 근데 요거는 미래 이만한 돈을 갚을 때 요거하고 미랫돈과 관련을 가지잖아요. 미랫돈과 관련을 가진 연금계수가 뭐라고요? 감채기금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요 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감채기금계수를 쓰는 겁니다. 자, 미랫돈과 관련을 가지니까. 자, 그러면 뭐 일단 그 정도 마인드 가지고 누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누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누구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 보니까 가입 가능 연령 소유자 또는 배우자죠.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60세 이상이 있으면 주택연금 이용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 소리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보유수입니다. 자, 옛날에는 1주택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 주택 가격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 9억을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1주택자였는데 지금은 다주택자도 되네요. 다주택자도 보유주택 저 합산 가격이 얼마 이하면 9억 이하면 다주택자도 되죠. 그래서 보유주택 합산가액 9억 이하인 다주택자도 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에서 2주택자 있죠. 주택은 딱 2개 있어요. 가진 건 상가는요. 뭐 전국에 한 10대 개 있고요. 주택만 딱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주택이 8억 8억짜리예요. 그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다고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상기 외의 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뭐한다?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집 있죠. 거주하지 않는 집 3년 이내 처분하겠다 하는 조건을 달고 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해됐죠? 그래서 9억을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2주택자는 이렇게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다주택자도 9억 이하면 보유주택 합산가액이 9억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9억도 지금 폐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은 폐지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 시가 얼마 이하 된다고요? 9억 이하야 된다 그랬죠? 9억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법상의 주택이거나 아니면 노인 복지주택이거나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 분양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노인복지주택이거나 자 그래서 그것이 대상주택이다 하는 거 읽어봐 두시고 다만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복합용도주택이라고 써놨나요? 요 주택이 복합용도주택에서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택이고 그러면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어때요? 전체 면적 중에서 2분의 1 이상이면 이것도 뭐로 봐서? 주택으로 봐서 그것은 주택연금 이용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 대상주택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을 받겠죠? 연금을 받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네요. 하나는 자, 그 종신 방식하고 무슨 방식이 있어요? 확정 기간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종신 방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거죠. 확정 기간 방식은 확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 방식 같은 경우는 종신토록 받는데 요것도 다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있어요?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종신 지급 방식은 말 그대로 종신토록 일정한 금액을 요렇게 받는 것이고 종신 혼합 방식은요. 개별 인출금이다. 그래서 목돈을 딱 어때요?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딱 정해놔요.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다음 나머지는 좀 적게 받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걸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고요? 종신혼합 방식. 그래서 종신혼합 방식은 인출 한도를 딱 정해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인출 한도를 정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요 인출한도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연금에 가입했어요. 가입하면 이 사람이 100세까지 받을 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세까지 받을 연금을 지금 한꺼번에 지급한다면 요만큼 지급한다. 이렇게. 우리 할인해가지고 배웠죠? 100세까지 지급할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만큼 지급할 수 있다. 요게 인출한도예요. 그 인출한도 중에서 몇 프로까지만 50%까지만 개별 인출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인출금은 인출 전체 한도의 얼마라고요? 한도의 50%. 그러니까 연금 받을 것을 지금 어때요? 한꺼번에 받는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얼마? 50%까지 인출 한도를 정해놔요. 그래서 요 금액만큼은 이제 개별 인출금이라 해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적게 받으면 되겠죠? 그게 지금 종신 무슨 방식이라고요? 혼합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월지급금 지급 유형이라고 써놨나요? 그건 쉽게 말하면 옵션이에요. 옵션. 이렇게 받을 때 옵션을 넣어가지고 어때요? 정액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요. 증가 또는 감소하는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증가형하고 감소형은 뭐라고 써놨어요? 2016년 2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정액형하고 네 번째 있는 전후 후박형이 있어요. 그럼 전후 후박형은 전이 후하고 후가 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10년 동안은요.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이 얼마? 70% 수준만 받는 방식이다. 이해됐나요? 예. 그렇게 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일종의 옵션이죠. 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27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을 받았으면 나중에 이자 내야 되겠죠. 근데 요 이자는 지금 무슨 방식이라고요?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무슨 금리? 변동금리 방식이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을 받을 때 초기 보정료하고 연 보정료 누가 보증서 줬어요? 한국주택금사 보증서 줬죠? 보증서 주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정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보정료 그래가지고 주택가격의 1.5%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는 초기 보정료가 있고 또 연 보정료 그래가지고 보정자에게 연 0.75% 이렇게 납부하는 연 보정료도 있다. 그래서 보정료도 있다.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보증기한은 종신방식 같은 경우 소유자하고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요. 담보는 그 아들내미 집 담보 잡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3자 소유주택 담보로 연금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번. 거기 주택연금 종료 사유는 부부 모두 뭐 하셨다? 사망하셨다. 그러면 이제 연금이 종료되고요. 만약 가입자만 남편분만 사망하셨다. 그러면요. 배우자가 그동안 받아간 연금이 있으니까 그거는 부채죠. 그러니까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해서 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두 분 모두 사망하셨다.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이 종료되겠죠. 주택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래도 역시 주택연금이 종료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장기 미거주의 경우도 주택연금 종료 사유인데요. 부부 모두 1년 이상 이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것도 주택연금 종료 사유입니다. 다만 왜 거주하지 않느냐고 봤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러면 그거 연금 안 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예외 사유는 다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처분약정 그 미이행이라든가 주택의 용도의 사용 이런 경우도 역시 주택연금 종료 사유가 된다. 아까 뭐 일시적 2주택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시적 2주택자로 이렇게 가입했는데 나중에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역시 어때요? 주택연금 종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이사 갔다 그러면요. 이사 간 경우에는 그 담보주택을 뭐 해서 변경해가지고 이사 간 집이 있죠. 그 집을 또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 이용할 수는 있다. 다만 연금 지급 금액은 달라지겠죠. 담보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자, 11번 주택연금의 장점은요. 평생 그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니까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자, 합리적인 상속. 그 말은 첫 번째 동그라미에 이런 말 써놨죠.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크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처분하고도 남았다 이 소리죠. 그러면 남은 건 누가 해주겠다? 상속인한테 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연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셨다. 그러면 주택 처분해도 처분 금액보다 연금 지급 총액이 크다. 그러면 아들내미에게 쫓아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세대상의 혜택이 있다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맨 밑에 5번에
이때 원하는 때 정산이 가능하다. 이게 주택연금도 뭐라고요? 대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조기 상환할 수도 있나요? 연금 받다가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뭐요? 갚아버리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초기 보정료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하는 거 알아달라는 겁니다. 초기 보정료 안 돌려준다. 근데 이 주택연금은 지금 제도고요. 제도라서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년층이 되었는데 지금 그동안 은행에서 빌린 담보대출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담보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은행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담보대출을 뭐 해야 되겠어요? 상환해야 되겠죠. 상환하려고 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개별 인출금은 인출 안 돼. 아까 얼마까지만 된다 그랬어요? 50%까지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보대출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요거 갖고 부족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인출 한도를 요걸 70%까지 올려줍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런 게 또 만들어졌다는 거죠. 인출 한도에 얼마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고 요거는 70%까지. 그러니까 더 큰 금액을 쉽게 말해서 목돈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찾아서 뭐 하라는 거요? 좀 갚아라. 대출 상환하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어때요? 좀 남은 거라도 적게라도 연금 받는 게 낫지. 60세 넘어서도 계속 은행에서 이자 내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냐 이런 논리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뭐도 있느냐 하면 우대형 주택연금도 있어요. 우대형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부 기준해 가지고 1주택인데 기준에서 1주택인데 요 주택이 지금 1억 5천 이하인 주택인 거예요. 1억 5천 이하. 그럼 1억 5천 이하다 그러면 뭐 연금 받아봤자 많지 않겠죠?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대를 좀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런 집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최대 15%까지 맥시멈 15%까지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어때? 우대를 해줄 테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말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 주택연금을 또 뭐 할 수 있냐면 사전 예약할 수도 있어요. 이 보금자리론 아까 우리 배웠죠?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합니다. 나이가 40세 이상은 돼야 됩니다. 40세 이상인 분이 뭐 하겠다?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신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대출 받아 집 샀으니까 계속해서 뭐 갚아야 돼요 이제? 원금과 이자 갚아 나가겠죠? 이렇게 계속 갚아 나가야 됩니다. 자, 계속 갚아 나갈 때 나중에 60세 되시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사전에 말하는 거예요. 예약을 들어두라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미리 예약 들어두면 뭐 좋은 게 있어야 예약 들어둘 거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걸까요? 예. 요 이자 낸 거 있죠? 이자 중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시켜줘요. 그 말 이해됐나요? 이 이자 중에 일정 금액을 뭐 하겠다? 적립을 시켜두겠다고요. 적립을 시켜둬서 나중에 60세가 됐잖아요. 그럼 그 적립한 금액을 어때요? 전환 축하금이다 해서 줘요. 이렇게. 그러면요. 그 적립한 거 좀 어때요? 이자 중 일정 금액 적립해서 이제 연금 지급하면 좀 낫겠죠? 그러니까 미리 어때요? 보금자리론 그 이용할 때 미리 뭘 가입해라. 주택연금을 사전에 예약해라.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주택연금 상품을 어때요? 팔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적어도 이름 정도는 알아두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예. 이해되셨죠? 예. 자, 넘어갑니다. 뒤로 넘겨서 128쪽입니다. 자, 128쪽에 보충학습에 농지연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예, 농지연금.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은요. 이 주택 해봤자 담보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 받고 싶어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게 농지연금입니다. 근데 농지연금은 그 개요에 보면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산 사람만이라도 60세 이상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농지의 소유자가 몇 세 이상은 되셔야 된다? 65세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안 돼요. 농지의 소유자가 65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 받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번 부부 종신 지급 방식, 종신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승계할 수 있겠죠. 그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농지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연금 받으면서도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을 수도 있고요. 요거 임대해가지고요. 연금의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도 이거 연금 받으면서 이거 세놓을 수 있나요? 있어요? 주택도 세놓으면 되나요? 전세 안 됩니다. 전세 받으면 목돈 받잖아요. 이해됐나요? 이거 안 됩니다. 대신에 왜 자기가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전체를 세놓아도 안 됩니다. 이 일부에 대해서 월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없는 월세. 뭐든지 제약이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전세 받아서 목돈 챙겨서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왜 이게 아까 요 일시보 개별연출금 찾아서 목돈 챙기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해서 전세 잔뜩 받아서 가버리고 이러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건 안 되고 월세만 요게 일부에 대해서만 됩니다. 예. 자, 그렇게 알아두신데 근데 농지연금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농지는 자기가 직접 농사 지어도 되고 요거 임대해가지고 임대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요. 이해되셨죠? 예. 그다음 그게 3번 내용입니다. 예. 그 5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채권 행사는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요. 채무 상환할 때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요. 부족액이 있더라도 상속인한테 청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죠? 예. 자, 신청 자격입니다.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과거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5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5년 동안 이건 아니어도 되고 과거 전체 기간 동안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되고요. 신청 당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신청 연도 말일 기준에서 몇 세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65세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하 된다. 요거 치웁니다.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하 요거 폐지됐습니다. 얼마 전에. 자, 그래서 왜 폐지했겠어요? 당연하죠. 시골에 어때요? 4만 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농업인과 저 서울 옆에 2만 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농업인과 어디가 더 부자예요? 서울 옆에 농업인에게 수십억 대고 요거는요. 뭐 1억 2억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는 면적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 이거 폐지했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농지 소유자 농지만 따지는 거지 배우자 농지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담보가 되는 농지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담보가 되는 농지는 농지해야 돼요. 농지는 지목이 뭐 해야 돼요? 전답 과수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영농에 이용 중인데 지목이 농지가 그 전답 과수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목을 뭐 해야 된다? 바꿔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 농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있거나 저당권, 지상권 이런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자, 농지연금의 지급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은 말 그대로 종신토록 지급하는 거고 아까 기간형은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거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내용 아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